자, 교재 9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업 전환. 내가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을 바꾸는 거예요. 사업 전환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과세 이연제도예요. 2월 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무역 조정 지원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산을 처분하겠죠. 처분할 때 양도손익이 발생하겠죠. 법인이라면 분할입금하고 개인이라면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으로 나눠서 이종자산이면 보시는 것처럼 50% 감면하고 동종자산이라면 100%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 같이 보시면 FTA라는 거 들어봤죠? FTA가 되면서 일정 업종들이 이제 개방 정책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무역 조정 지원 기업이라는 게 있고 경영하던 사업을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 가는데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장려한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범위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쓰던 자산은 필요 없겠죠. 처분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의 미실현 이익이 한꺼번에 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환 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그 양도 차익을 이월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꽁표시 두 번째는 이종자산 취득과 관련된 건데요. 거주자가 전환 전 사업의 사업장 건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이거 땅 팔아서 기계 산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장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50% 감면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무역 조정 지원 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자부 장관이 확인해 줘요. 이게 대기업도 돼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과세 특례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납세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아요. 거기 과세 특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납세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 거기 첫 번째 있는 건 설명이 충분히 드린 것 같고 거기서 파란색만 보면 조직은 변경되지 않고 사업의 내용만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다. 근데 법인은 다 분할 과세하는 거야. 기본적인 게 2월 과세, 이제 2월 과세다. 과세 이연 제도보다는 분할 과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과세 이연되는 금액 보시면 4년 거치 분할 그 옆에 써요. 4년 거치 3년 분할입금. 법인 옆에다가 4년 거치 3년 분할입금. 그 분할입금도 과세 이연은 이연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잘 보세요.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과세 이연은 다 똑같은 거야. 과세 이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다 일시에 과세하느냐 이걸 나누어서 과세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자산이 있었고 그 구자산의 장부가액이 구자산의 장부가 요만큼 있었어요. 그걸 처분해서 나오는 양도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양도 차익에서 일단 거기 2월 결손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빼줘. 2월 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빼줘.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2월 결손금의 정의는 법인세법 13조 1항을 다 쫓아와. 13조 1항 10년 이내 공제받을 수 있는 2월 결손금을 다 쫓아오는데 딱 한 군데서만 상관없어. 10년 이전 것도 돼. 그건 이미 제목에서 아까 느껴봤던 거 있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있잖아요. 걔만 상관없고 나머지 다 10년 이내에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해야죠. 뭐 차감이 되겠죠. 그거만큼 대체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뭐랑 다르다고 했어요. 법인세법과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 대체자산 취득 비율만큼을 과세 이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체자산의 취득 비율을 분모가 뭐예요? 전환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있잖아요. 그걸 분모로 하고 분자는 전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옆에다 대체 비율 이렇게 써놔보세요. 대체 비율만큼을 분할입금하는 거예요. 분할입금. 과세 이연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나중에 신규 취득 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에서 조정해서 과세 이연하는 방식이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이렇게 분할입금하는 식으로 과세 이연한다. 그 양도차익 계산된 부분 있잖아요.
요걸 4년 거치 3년 분할입금이에요. 4년 거치 3년 분할입금이라는 건 2019년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 19년에 입금 사안이 많아고 20, 21, 22까지 기다렸다가 23, 24, 25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주자 있죠? 거주자. 자, 거주자는 이종자산을 취득하면 50% 감면해요. 근데 땅 건물을 처분하고 기계를 사봐야 얼마나 사겠어.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50% 감면하고요. 다른 땅 건물을 사잖아요. 동종자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과세 이연해요. 우리가 소득세법이 변경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그 기계장치 처분하는 거 그런 것들 다 과세하잖아요. 그거 여기에는 아무 적용이 없어. 이쪽 무조건 양도세예요. 양도세. 넘기시고요. 사후관리 있죠? 근데 얘가 이제 과세특례 적용 받은 다음에 전환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사후관리 걸리겠죠? 3년 이내 폐업을 했어요. 새로 시작만 하고 흉내만 내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해산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이걸 과세 이연 기껏시켜줬더니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여시켜버려. 증여하면은 지금까지 과세될 부분이 하나도 과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여 상속 이루어지면 양도세로 납부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뭐 납세무의 주체 변경은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의의를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이 18년 또는 20년 공장 신설의 경우 20년까지 업종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50% 감면해 주는데요. 사실 18년이면 난 없애는 게 원칙인데 아직 공장 신설이 2020년까지 조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써만 놓은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안 나. 그래서 넘기시면 되고요.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이 법조문이 한시법이에요. 한시법. 일정 기간까지만 적용해서요. 다른 책들 보면 아마 몇 년까지 이런 말들이 다 있을 텐데 그 괜히 난삽하고 서로 마음만 상처만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저 다 지웠어요. 현행 제도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옛날 제도는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중요하지. 일하러 나가면 옛날 법들을 본다고. 세무조사하면 10년 전 법 보고 5년 전 법 보는 게 이제 세무조사니까 그때 법전 보시면 되고. 자, 기업 교환 있죠. 다음 페이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 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5-1하고 5-2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전략적 제휴. 이게 합병하는 것도 이제 하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얘랑 같이 뭔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 이제. 너도 내 편, 나도 너 편. 그렇죠? 그리고 같이 하려면 서로 뭘 해요? 여러분 친구가 돼서 무슨 우리 진짜 같이 나쁜 짓을 하던 좋은 짓을 하던 하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서로 마음을 표시하자. 그러면서 같이 혈서도 쓰고 나쁜 친구는 혈서도 쓰고 뭐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무서운 애들이고. 그럼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문이 서로 이렇게 뭐 재벌들이 결혼하고 그럴 때 서로 한 해 보내시고 서로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이제 왕의 자제들을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진짜 소중한 주식의 일부를 저쪽에 주고 저쪽에도 나한테 주식을 주면 이제 같이 한 배를 탄 거잖아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바꾸자는 게 첫 번째예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 상장 주식은 안 돼요. 비상장 주식만 돼요. 그래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가 제휴법인. 여러분 이 제휴법인은 서로 계약이 다 있어. 계약이. 제휴 계약이 있어. 이게 실제 심판대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주주끼리 교환한 곳에 계약서 없어서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휴법인과 주식과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세 이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죠. 니네 회사도 우리 회사 주식 들고 있어 이런 거죠. 왼쪽은 교환인데요. 교환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 10% 이상 보유한 주식 서로 10% 이상씩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서로 주식을 밥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주식은 둘 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회사 가지고 있는데 내 회사 주식 10% 얘한테 주고 얘도 우리 회사 주식 10% 가지면 서로 교환하겠죠? 나도 얘 거 10% 주고 얘도 10% 주는 거야. 물론 꼭 10%씩 1% 없지. 내 회사 가치가 훨씬 크면은 좀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서로 교환하면 얘는 신주를 받게 되고 구주를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나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현물 출자하는 방식도 있어요. 벤처기업 거기 그림을 보시면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애가 이런 거예요. 그 제휴법인 애가 내가 주식을 주기보다는 신주를 발행할게. 신주. 네가 그 신주 가져가. 대신 나나 니네 회사 주식 줘. 내가 직접 안 가지고 있고 나는 우리 법인 형태로 가지고 있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식 신주를 발행하고 현물 출자하는 거죠. 현물 출자하면 신주 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회사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 개발비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인증 확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 없어도 R&D 비율이 5% 이상이면 괜찮다는 거죠. 그 주식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자들이다. 그래서 벤처기업 등의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있지 않아야 돼. 아버지 회사하고 아들 회사 주식 서로 아버지 아들 맞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특수관계 있는 자들끼리의 주식 교환 아니야.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우리 이제 같이 사업해보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서로 피를 나누는 거죠. 그럼 전략적 제휴라는 게 뭐냐면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이렇게 있죠. 거기 밑줄 가봐요.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별표 같은 거 치면 안 돼. 그냥 밑줄만. 그 계약에 뭐가 돼 있냐면 보통 수익 분배 방법이 있어. 같이 사업하는 거야. 같이 물건 팔기로 하고. 그럼 수익 분배 방법들이 다 있어. 근데 참고로 이 계약이 2018년까지 맺은 계약만 인정해줘.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사문화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처음부터 2018년까지 바로 얘기하면 또 아예 듣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약간 트릭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야. 2018년까지 계약서가 없으면 안 돼. 지금 계약서 지금 늦었지. 그쵸?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계약서가 있고 19년에 교환해도 되긴 돼. 계약서만 18년에 체결돼 있습니다. 왜 계약서 체결한 다음에 좀 있다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 그래서 1년 이상 서로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 이연할 수 있는 거죠. 신주 취득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과세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주 받은 거 있죠? 그걸 처분할 때 과세하겠지. 그때 취득가액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빼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취득가액은 시가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빼야지 양도차익이 옛날로 들어가지. 마치 2월 과세하고 비슷한 거지. 2월 과세라는 게 뭐야? 우리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그건 좀 다른 건데 징여 같은 게 있으면 옛날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잖아. 근데 이 조특법 조항은 세법이 이걸로 이미 인식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나중에 처분할 때 요가액으로 다시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5억이고 얘가 2억이라면 3억을 빼는 방식이다. 그게 그거야.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왜 지분 비율이 있냐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받은 걸 다 처분하지 않고 일부만 처분할 수 있잖아. 주식의 핵심은 단가잖아. 단가. 결국 단가 조정이니까 1000주 받아서 500주만 처분할 수 있으니까 2월 되는 금액도 그렇게 안분 필요한 거죠. 취득한 주식 분의 양도한 주식. 이런 내용이 있다. 자, 5-2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건 체크 좀 하시고 벤처 DNA라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벤처 DNA가 있다. 한번 해본 놈이 또 해먹는 거야. 그쵸? 사람 다 DNA가 있죠. 범죄도 DNA가 있죠? 한번 범죄 저지른 애들이 또 저지르는 거죠. 그쵸? DNA가 있어요. 공부도요. DNA가 있어요.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뭐 학원도 안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수학 같은 거 보면 엄청 못해요. DNA가 있는 거지. DNA가. 저도 와이프한테 계속 얘기해요. 우리 DNA가 있다. 포기하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에 각을 배우더라고. 각. 뭐 이렇게 해서 교재가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기억, 뭐 니은, 디귿 있는데 뭐 직각, 이 각은 뭐냐, 변은 뭐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화를 내 애한테. 모를 수도 있지. DNA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저희 아들이 뭐 그거 잘한다고 뭐 이거 잘한다고 뭐 좋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우리 아들이 그 변을 알아야 되고 각을 알아야 되냐. 세금계산서 발행만 할 줄 알면 된다. 항상 얘기해. 건물주 돼서 세금계산서만 제때 발행하면 된다. 공급시기만 잘하면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벤처 DNA가 있는 애들이 자기 엑짓을 한다 그래요. 우리 실무에서는 엑짓이야. 엑짓. 엄청 중요한 단어야. 여러분. 엑짓. 비상구. 그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 지분 팔고
지금 세금 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얘는 팔고 나서 집에서 놀 거면 세금을 내야지. 하지만 나는 새로운 회사에 또 투자할 거거든. 그게 지금 주식 매각 후 다시 사는 거야. 다시. 그럼 다시 사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면 되겠지. 지금 과세 안 하고. 그래서 100억치 팔아서 100억치 주식 샀는데 내가 처음에 10억에 샀어. 그죠? 그러면 90억 양도 차익이 생겼지만 새로 산 주식을 10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끌어내리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벤처기업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가액을 다시 끌어내리잖아. 그러면 내가 새로 투자한 회사 망할 수 있잖아. 망해서 세금 안 내잖아. 그러면 양도가액도 10억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 벌었을 때 안 내는 걸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끝나고 나중에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낼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지. 망하면 안 내도 되는 거지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진짜 벤처 정신하에서만 나오는 거지. 야, 나 번 돈 망해도 좋아. 지금 세금도 줄어드는 거니까. 잘 되면 그때 더 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벤처기업.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회사가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잖아. 7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커졌어. 사실 여러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7년. 다음 카카오 있죠. 카카오도 다 7년 이내에 지금 합병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 그렇죠? 7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길죠. 수험을 7년 공부한다 생각해. 길죠. 어쨌든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 7년은 긴 거야. 여러분들 7년 엄청 긴 거야. 여러분들 이런 표현 쓰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교도소 7년입니다. 생각해봐. 마음에 안 닿았죠. 전 주변에 하도 많아가지고 형님 3년이에요? 3년 짧아요. 그랬다 맞아 죽을 뻔했어. 네가 있어봐. 3개월도 못 있죠. 근데 7년 진짜 긴 기간이야. 충분히 회사가 커진 다음에 팔 수도 있는 거죠. 7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커 1000억대도 가능한 거야. 벤처는 조그만 단계 받았지만 이제 벤처가 끝나가서 10년째 진짜 큰 회사가 될 수도 있어. 공차 있죠. 공차 이제 여자 사장님인가 있었대. 그쵸? 그분도 공차 그 대만에서 그 유통 그 독점권 산 다음에 팔았잖아요. 신문기사면 그 1000억인가 주고 팔았대. 창업한 지 몇 년 만에 판 거야. 8년인가 밖에 안 팔아요. 7년인가 8년 만에 있잖아. 벤처 확인 봐도 이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거지. 10년 정도. 보통 벤처 기업이 끝난 다음에 7년이니까 회사 설립된 지 10년 넘은 회사들이 꽤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창업주 발기인이야. 이런 분들이 본인 소유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 관계인 이외의 자에 양도하고. 이 조문이 되게 변경이 많았었는데 잘 봐. 옛날에는 이 사람이 메이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가 됐어야 돼. 즉 자기가 최대 주주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야 돼. 나가서 새로 자기가 차리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자기가 여전히 최대 주주여도 돼. 몇 퍼센트 이상의 지금 보니까 본인 소유 주식의 30% 이상만 양도하면 되죠. 그것도 전체 회사 주식의 30%도 아니야. 본인 소유 주식의 30%야. 양도하고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면 벤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또 하고 싶어요. 다 또 하고 싶어해. 이거 큰 돈 만져놓으면 일부는 잠겨놓고 일부는 투자하고 싶어해. 그래서 보통 1억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 근데 한 500억에 팔았어. 이런 애들 많거든. 그러면 자기 한 2, 300억은 쟁겨놓고 나머지는 새로 투자해서 2, 300억 넣어서 이번에는 2천억, 3천억을 만들고 싶어 하지. 그게 사람 마음인가 봐. 나 이제 요즘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회사 후배들한테 연봉 한 4천, 5천일 때 일 시키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1억 안 될 때는 그렇게 좋아해. 뭐 일 주고 5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형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진짜 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연봉 한 1억, 2억 좀 돼. 넘어. 그러면 500만 원 줘도 좋아하는 게 없어요. 형님 나 바쁜데. 왜 이때야? 뭐 4월, 5월이면 안 돼? 막 이렇게 약간 반말하듯이. 형님 나 바쁜데. 이렇게 말 짧고 막. 사람이 1억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느낌이 1억이 좀 넘어요. 월 1000만 원 넘게 번 애들부터 그때부터 사람 마음이 2억, 3억 안 벌면 돈을 버는 것 같지가 않은가 봐. 사람 마음이 대부분 그래. 또 월에 만 3, 400 받다가 400, 100만 원만 더 생겨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진짜 거기 확실하게 있어. 진짜 1억 넘게 버는 애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돈 같지가 않아 보통. 느낌이 달라.
지금 나 2억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 그 한계경제 이제 돈에 있어서 확실해 진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야 지금 내가 이제 2, 300원 쟁여놨으니까 나머지는 또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 그 지원해주겠다는 거지. 왜? 얘들은 또 성공할 수 있어. 벤처. 그럼 얘들만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잖아. 고용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카카오 생겨서 많은 도움이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래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과세 이연해 주는 거야. 거기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벤처기업 창업을 한 거야. A를 그래서 주식 매각을 한 거지. 30% 이상. 그리고 벤처기업 B에 재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B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는 과세 이연해 주는 거야.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어. 왜냐면 양도세 세율이 10%막 이럴 때는. 지금 대주주 지분 20% 과세하잖아. 20%. 조금 있으면 몇 퍼센트 과세? 25% 과세한다고. 그럼 세금 꽤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즘 각광받는 제도예요. 적용 요건 별표.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적용 요건이에요. 일단 창업주나 발기인이야. 창업주 발기인. 발기인이라는 거 회사 설립할 때 주주를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거든요. 최초 설립자라는 거죠. 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해야 돼. 자, 이게 옆에서 최대 주주 여부 관계없음. 내가 팔 때 최대 주주 아니어도 돼. 그냥 내가 발기인이었으면 돼. 그럼 이런 거 되는 거야. 내가 벤처를 설립하는데 벤처 보면 혼자서 설립도 잘 안 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무슨 뭐 구글도 무슨 공동 창업자 이런 거 많잖아요. 공동 창업이라는 게 처음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여러 애가 함께 창업하는 게 많지. 이제 동업을 한다고. 그러다 이제 서로 찢어져요. 지금 우리 카카오 차림분도 서로 싸우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네이버도 그랬고 항상 네이버라는 회사가 한 게임하고 카카오 분이 한 게임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한 게임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때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았어. 한 게임은 고스톱 같은 거 있잖아. 고스톱 뭐 톡 하는 건데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고스톱 쳐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 네이버는 그 당시 합병할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 돈이 너무 없었어. 거의 그냥 오링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장성은 더 좋았지. 고스톱은 한 개에 왔어. 고스톱은 한 개에 왔고 네이버 자체는 비즈니스가 되게 좋았고 둘이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가 잘 된 게 뭐야? 전지현이라는 전지현 그때 있었어. 전지현. 지금도 있는 그 전지현. 20년 전이었네. 전지현이 파란색 녹색 모자를 쓰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하고 비슷했는데 쭉 치고 올라간 거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8대2가 돼버린 거지. 그 다음만 해도 5대5 정도였다고. 다음이 이 메일 서비스로 되게 가다가 전지현이 블로그 그때 처음 나왔다며. 블로그하고 뭐 한 거야. 그 지식 모르면 물어봐 뭐 이거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뜬 거야. 이게 그때 여러분 왜 네이버 주식이 샀으면 지금 이제 액면분할했지만 그때 만약에 전지현이 모자 쓸 때 샀으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170배 있더라고. 지금 170배. 네이버에 1억만 샀으면 170억 된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그죠? 그분이 이제 한 게임은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지. 네이버가 그때부터 터져가지고 돈 엄청 버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주식 팔고. 이분이 카카오 또 해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야. 계속 성공 DNA가 있는 거야. 이 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어떻게 이제 소비자를 빨대를 꼽는지 이런 구조를 아는 거야. 소비자의 마음 이런 거 아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마켓컬리라고 알아? 마켓컬리? 우리 집 많이 시켜 먹죠. 저는 마켓컬리가 되면서 저희 와이프가 음식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 어느 날 알았지. 다 마켓컬리라는 걸. 근데 마켓컬리가 요즘에 굉장히 여러분들 전지현 효과 때문에 안 좋아 오히려. 전지현이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마켓컬리 하면서 주문 배송이 제대로 안 돼. 우리 회계법인에 그 회사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들어가지고 주문 배송이 좀 잘 안 돼. 너무 폭주하니까. 뭐냐면 늘 품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야. 왜 내가 시키려는 거 늘 품절이냐. 한꺼번에 너무 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마켓컬리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려고 그랬어. 엄마? 아직 재무제표 감사 대상도 아니야. 그 회사. 120억이 안 돼. 자산이 120억이 안 되는 게 얘네들 서비스업 자체가 뭐냐면 방문 판매랑 비슷한 거란 말이야. 온라인 쇼핑몰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자산이 거의 없어. 번 돈 이익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지금 어디다 쏟는 거야? 전지현한테 쏟는 거죠. 마케팅비로 다 쓰니까 지금 비용을 다 떨군 거야. 대신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로열티는 생긴 거지. 뭐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거야. 회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켓컬리 같은 거 시장에다 지금 내다 팔면 2천억, 3천억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분 창업자래잖아. 그분이 2천억, 3천억 받아서 또 하나 차리면 되는 거지.
그때 요거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옆에 있으면 뻔뿌질 하지. 파세요. 양도소득세율 25% 되지 빨리 파세요. 막 얘기하겠지. 뻔뿌질 하는 거야. 뻔뿌질. M&A 하고 뭐 25%에도 또 파세야죠. 이거 얘기하겠지. 이거. 그래서 25% 해도 걱정하지 마시라. 새로 투자하시는 거 하시면 된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뭐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적용 요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투자 있죠. 재투자. 일단은 옛날에는 80% 이상 재투자하는데 요즘에 점점 완화됐어. 왜냐면 금액이 너무 커졌어. 옛날에하고 금액이 달라. 몇 천억 달러인데 어떻게 다 사. 그래서 거기 50% 이상을 언제까지만 사면 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재투자하면 돼. 그럼 좀 이상하지.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가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가면 신청하고 하는 거야. 하고 나 곧 살 계획이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투자하고 특수관계 있지 않아요. 재투자 기업이 원래 내 회사에면 안 된다는 거지. 양도자가 재투자 기업과 특수관계 있지 않은 완전 뉴코를 새로 사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주식 보유. 뉴코 샀다 또 바로 팔면 안 돼. 3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돼. 옆에다 써. 의무 보유. 그러면 재투자의 방법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문제가 되지. 돈을 바로 꽂아준 거냐. 원칙은 새로 꽂아서 시작하려고 할 때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 요즘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거 하던 사람이라고 쳐봐. 배달의 민족. 이제 좀 잘 알잖아. 이쪽 시장을. 여러분들은 난 이제 내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이런 거 되게 많이 알게 돼. 그러면 이 새로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은 진짜로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완전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 중국에 다 있어. 중국에. 마켓컬리 중국에 다 있어. 카카오 대리 중국에 있었던 사업이야. 미국에 다 있었던 사업이야. 우버도 중국에 똑같은 거 있어. 다 있어. 다. 그걸 한국에 제일 빨리 가져와서 선빵 찍은 놈이 지금 다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거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근데 그런 건 두 가지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고 겁이 없어요. 이제 완전 용기가 있어야 돼. 아무것도 겁이 없어. 잃을 게 없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마누라도 있죠. 애도 있죠. 잃을 게 많아. 뭐 마누라는 그렇다고 치더. 어쨌든 간에 애는 그러니까 잃을 게 많으면 사람이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간에 새로 꽂는 게 다 원칙이 아니야. 진짜 새로운 사업은 다 있어. 근데 스타트업 애들이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 기술이 없는 애들이 많아. 아이디어는 딱 있어.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 근데 뭐야? 아직 그런 성공의 DNA가 없는 애들이야. 아이디어는 다 있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무슨 사업 아이디어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마음속에 있지. 너도 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지? 뭐 있어요? 뭐? 배달의 민족 그런 거 본인 사업했어요? 망했구나. 그래서 여기 있구나. 자, 어쨌든 간에 그렇지. 이게 무슨 아이디어가 다 있다고. 진짜 여러분들 중국의 회사들 몇 개 큰 회사들 다 뒤져봐. 다 있어.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로 뉴 스타트업 하는 거 전부 다 있다고 보는데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10억 인구에서는 다 나와. 10억 이상 인구에서. 싸그리 다 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케이스는 스타트업 애들 중에서 얘들이 시작했어. 얘네 둘이 했는데 비리비리해. 근데 아이디어는 괜찮아.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뭐 얘를 적정한 예라면 얘 둘이 세무서 사무실을 둘이 개업을 했어. 쉽게 얘기하면 합격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막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아. 주변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아. 그렇지만 얘들은 그냥 아무 애들도 아니잖아. 무슨 실력이 없고 무슨 허준 같은 사람이 없잖아 지금 옆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다고 얘기해봐. 너희들 반에 둘이 개업을 했는데 내가 가서 야 이제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할까?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이지. 대신에 지분은 99대 0.5, 0.5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0.5만 먹어도 니들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승계 투자는 원래 인정이 안 되지만 스타트업은 다 해줘. 벤처 기업은 인정해줘. 승계 투자도. 그래서 니들 주식 줘.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밸류 쳐서 사줄게. 그래서 벤처 기업은 승계 투자 요즘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스타트업 이런 거 많다. 스타트업. 그래서 재투자는 다른 벤처 투자를 의미하므로 본인 회사에 재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돈 투자하는 건 재투자가 아니지. 다른데 얘기하면 돼요. 과세 특례는요. 취득가액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거의 취득가액 조정 방식이다. 사후관리. 재투자 기간이 있었죠. 기한이 예정신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때 재투자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은 게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추징 다 하겠지. 이자까지 다 추징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해야 되는 거고. 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요게 요 근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개정이 되게 많이 됐어. 3년 동안 비율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 옛날에 현금 최소 주식으로 80% 이상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50% 다운됐고 최대 주주여야 되는데 그것도 다운됐고 일부만 떼서라도 가서 가져라. 이런 거죠. 뭐 이런 거다. 자, 이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카테고리를 우선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 그래서 6-1에 보니까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과세 특례가 있고 6-2를 보니까 여기 있네. 채무 인수 변제. 6-3을 보니까 주주 등 자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그리고 기업의 채무 면제액에 대한 과세 특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네. 일단은 자세한 요건 보기 전에 네 개의 주소를 한번 보자고. 회사가 어려운 거야. 회사가. 재무 구조가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늘 문제가 된다고. 자, 첫 번째는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이게 다른 채무는 안 되고 이제 채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상사채무하고 금융채무가 있어. 상사채무는 거래처 외상대 같은 거야. 근데 금융채무는 이자 주고 빚는 거. 이런 걸 금융채무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금융채무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런데 이걸 갚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뭐야? 네가 만약에 빚쟁이라고 해봐. 네가 오늘 계속 너만 얘기해서 그렇네. 자, 우리 네가 빚이 엄청 많아. 응? 그럼 빚이 많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빚을 갚을 노력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그래? 배째면 되죠. 물론 배째면 되는데 일단은 갚으려는 노력의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본인이 어떻게 갚을 거예요? 본인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서 갚을 거예요? 당장 내놔! 막 그러는데 또 대출? 야, 지금 세상 내 이러니까 대출이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야. 금융기관 니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그냥 계속 빌려주지 않아. 본인 같으면 본인은 이제 좀 이제 결혼도 할 거니까 그렇죠? 빚이 있으면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죠. 가지고 있는 거. 집에 예물이든 뭐든 팔아야죠. 아, 우리 저 친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사람 자기에 있는 게 있어야 팔면. 우리 친구도 당장 돈 갚으려면 그냥 멍만 때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남자친구를 팔아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어쨌든 뭘 팔아 그냥. 근데 팔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금 나오잖아. 세금. 왜? 내가 보통 이제 여러분 양도세 신고해보면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 많습니다. 건물 같은 거 양도세 신고하잖아. 한 100억 정도 건물 신고하잖아. 그럼 양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빚이 많아. 우리 대부분 보면. 정말 신기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양도세, 요즘에 양도가 좀 많아. 부동산 경기가 좀 꺾였다 했는데 건물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증여도 좀 많아. 왜냐면 공시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증여는 좀 많더라고, 더도. 그래서 가지고 오면은, 딱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5억의 건물을 샀는데 지금 막 70억 돼 있어. 어마무시하게 고맙고 좋은 일이잖아. 근데 양도세 내고잖아? 그러면 현금이 한 40억 초반 생겨. 근데 재밌는 게 빚도 40억이 생겼어, 그동안에. 대부분 그래, 대부분. 이게 미실현 이익이 계속 생기면서 자기도 기분이 좋았는지 빚을 계속 내면서 살아. 그래서 어떻게 돼? 개털이야, 개털. 한 푼도 없어. 왜 팔라고 하는 줄 알아?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이자가. 월세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팔면 양도세 내고 나서 한 푼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가 그래. 빚이 계속 늘어. 정말 신기해, 정말. 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또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 아버지가 건물 100억짜리 줬어, 100억짜리. 너무 좋았지. 근데 상속세가 한 30억 나와. 그러면 이제 공시가 평가해도 30억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야 되잖아. 돈을 빌리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 전세를. 이 상가 이런 것도 다 전세 많아. 전세 주면 전세 보증금 들어오지. 그걸로 상속세를 내. 근데 전세를 주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월세가 안 나오잖아. 월세가 간주임대료만 내잖아. 그러니까 그 종소세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 생활비 필요하니까 그걸 또 계속 뭐 하는 거야? 빚을 내서 살아. 또 건물이 있으니까 또 친구들이 야 너 건물 주 그러니까 또 한 잔 사고 그러다 보면 돈 모자라면 은행 가서 계속 은행 가서 빌리고 계속 올라가. 그래서 또 파는 경우도 많아.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빚이 많은 애들이 자산의 양도 차익도 많이 생겼지만 그 세금 내고 나면 빚도 다 못 갚을 수가 있어. 심지어. 그래서 은행한테 빚 갚기로 약속만 했으면 이게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있어. 계획. 도장 받고 하는 거야. 도장 받고 저 이 자산 팔아서 빚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양도 차익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분할입금 해주는 거야. 분할입금. 그렇죠? 왜? 이거 빚 갚고 나면 이자 같은 게 이제 들나가잖아. 그럼 영업이익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영업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4년 기다렸다가. 그래서 분할입금은 4 플러스 3이야. 거의 다 4 플러스 3이야. 그 다음에 채무 인수에 대한 과세 변제. 요건 이제 재밌는 거지. 자, 돈을 못 갚는 거야, 내가. 돈을 못 갚는데 팔 자산도 없어. 그리고 팔 자산이 있어도 생각을 해봐. 이게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여러분 그런 거 배나? 계속기업 가정? 회계에서 배지. 회계 감사에서는 되게 주게. 고인 컨선이 주석에 쓰게. IFRS 그런 거 배워요? 주석에 쓰는 거? 주석에 계속기업의 가정을 쓴단 말이야. 이게 회계 감사 우리 할 때 제일 싸우는 거야. 회사가 뭐라 그래? 회사님, 저희 안 망해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기업 가정이 공식으로 나오는 거야. 실제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훨씬 더 많고 몇 년 이상 적자면 주석에 써야 된단 말이야. 노트에다 계속기업 쓰셔야 돼요. 그럼 회사는 뭐래? 아니 잘 나갈 회사도 이거 계속기업 쓰고 나면 이거 망해. 은행에서 대출 상환 들어오고 우리 죽으란 얘기야 회사님? 그럼 뭐라 그래? 쓰셔야 돼요. 나 이렇게 나 망하는 사람이야? 막 이래요. 그럼 우리 버티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계속기업 쓰는 거에 서로 엄청 싸움 나. 그러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 살아나면 또 뭐라 그래? 우리한테 욕하지. 나 살아났어. 그래 이제 넌 죽어야지. 회계감사인 교체 막 이래. 되게 힘들어 실제. 그래서 이게 계속기업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망할 때야, 망할 때. 이러면 잘 봐. 그럼 계속기업 가정할 때 자구계획 같은 거 보통 얘기하거든. 이게 갑자기 이래 얘기한 이유가 다 있어. 자구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자산을 팔아서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잡는 거야. 근데 자구계획에 이런 거 쓰는 애들 있어. 갑자기. 저는 그럼 공장을 팔겠습니다. 개또라이인 거지. 자구계획이 아니야. 비영업용 자산을 파는 게 자구계획이지. 공장 팔면 이제 뭐 먹고 살? 손가락 빨아? 손가락 빨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도 못 파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 비업무용 자산을 파는 거지 자기의 핵심 자산을 팔면 안 되겠지. 이런 거 할 수는 있어. 내가 무슨 쇼핑몰 같은 거 하는데 본사 건물이 있어. 그런 본사 건물은 팔아도 되지. 임차 들어가도 되지만 공장을 팔아?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공장은 임대가 없어. 임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채무를 우리의 주주님이 대신 갚아주거나. 그렇죠? 채무 인수하거나 변제. 인수는 뭐냐면 이 채무 상환은 없는데 걔가 대신 갚아주기로 떠가는 거지. 은행에 돈은 안 들어가. 채권자에게 돈은 안 들어가는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게 인수죠. 인수. 채무자만 변경되는 거야.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빚을 냈어. 그렇죠? 빚을 냈어. 빚을 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신 갚아줄게. 이런 거지. 이게 인수지. 인수. 변제는 뭐야? 그거 얼만데? 그런 거죠. 근데 1억이 어때? 바로 꽂아주는 거지. 그게 변제지. 변제. 대신 누군가 인수해주거나 변제. 그러면 나 너무 좋죠. 너무 좋아. 하지만 국세청도 너무 좋죠. 자산소중이익. 채무 면제익. 채무 면제익 너 생겼다. 과세하겠다는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회사들은 다 과세 문제에서 피할 수가 없어. 재산을 팔아도 한꺼번에 엄청난 세금. 채무 면제를 받아도 이 돈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얘는 채무 면제액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과세가 한꺼번에 또 죽겠지. 어떻게 된 거야? 분할 입금해 주는 거지. 4 플러스 3으로. 근데 문제는 대신 갚아주는 애도 문제지. 갚아주는 애. 갚아주는 애는 뭐야? 업무 무관 비용이지. 그렇잖아. 업무 무관 비용. 근데 이게 뭐에 따라 나온다고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나오는 거라고. 이게 국가도 관여 나름 했고 주채권단 다 관여했다고. 그래서 주채권단 약간 압박한 거지. 어이 거의 대주주. 내 당신 보고 빌려줬지 이 회사에 이거 빌려줬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대신 갚아 뭐 이런 거죠. 갚을게요. 이런 거야. 이해하셨어? 갚을게요. 근데 갚을게요 했는데 업무 무관 비용이야. 그럼 얘는 또 억울하잖아.
아니 니들이 시켜서 갚으라 했는데 나는 순자산이 감소했는데 송금도 인정 안 해줘? 너무하잖아. 송금 인정해 주는 거야.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송금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야지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마어마한 제도인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인수 변제라는 게 이 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거야. 근데 현실에선 이게 잘 못 받아 얘를. 왜냐면 보통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대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자회사 조그만 거 하나만 힘들었어. 은행이 조그만 애 아직 업력도 없어. 회사 경험도 없는 애한테 막 빌려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보증 좀 서봐 보증 좀. 그러니까 뭐해서 보증 섰잖아. 갚았어. 그럼 그 갚는 게 보증 채무의 이행인 건지 이 계획에 따라 갚는 건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보증 채무의 이행으로서 갚는 건 이 계획에 따라 갚는 걸로 볼 수 없다. 그거는 보증 채무 이행일 뿐이다. 보증 채무 이행이 되면 도신 갚으면 뭐가 되는 거야? 구상채권이 생기는 거지. 구상채권 대손 처리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항상 이슈가 많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이거지 이거. 주주도 돈이 없어. 주주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은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어. 여러분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 조정래 선생님 책이 있어. 허수아비. 안 읽어봤어? 읽어봤지? 허수아비 읽어보면 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회장님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 기억이 안 나? 우리 친구는 문학으로만 접근했구나. 허수아비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이 쓴 책이야. 거기 보면 대기업들 어떻게 돈을 빼먹고 이런 얘기가 나와. 그거 보면서 나는 야 진짜 꼼꼼하게 하셨구나. 이게 회계를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몇 군데 내가 보기에 오류가 있어. 이게 취재가 약간 오류가. 이게 회계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작가님한테 내가 메일을 쓸까도 생각을 했어. 아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된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허수아비라는 그런 문학작품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러면 또 얘기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대신 갚아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어쨌든 주주도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주주가 첫 번째 방법. 애따.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네가 팔아먹어서 해먹어라. 이런 거지. 제일 많은 거지. 엄마가 아들 딸이 있어. 딸이 지금 힘들어. 그때 엄마가 뭐해. 엄마 나 죽겠어. 벌써 그런 거 있잖아. 엄마 나 죽겠어. 그래서 왜 죽었대? 우리 신랑이 사업하다 망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에휴 엄마 패물이다 하면서 뭐 줄 수도 있잖아. 자기 있던 땅 뭐 이런 거 네 가져라. 그렇죠? 요때 주주 등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받는 애는 자산 수중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얘 어떻게 돈 믿니 얘를 솔직히. 내가 팔아서 돈으로 마련해서 돈으로 직접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이거 줘봐야 얘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파는 것도 경험인데 내가 팔아서 줄 수도 있지. 그럼 이때도 다 세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연계해 줄 수 있지. 그럼 일단 받는 애는 돈으로 받던 자산으로 받던 자산 수중 얘기죠. 분할입금 해주는 거고. 주는 애는 비지정 기부금이죠. 그렇잖아. 비지정 기부금 주는 이유가 없잖아. 그죠? 업무 무관 비용이랑 똑같은 거지. 비지정이랑 업무 무관이야.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에도 불구하고 송금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잘 봐. 현금으로 그냥 처음부터 10억을 줬어. 그럼 10억 송금 인정해 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억짜리 장부가액 1억짜리를 팔았어. 그걸 10억을 만들어 줬어. 그럴 수 있잖아. 아니면 자산 1억짜리를 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 증여했으면 그냥 양도차익을 과세를 안 해. 지금 이해하시겠어? 그럼 10억 주는 거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산 그 자체로 줬어. 그럼 그걸 처음부터 장부가액으로 그냥 송금 인정해주면 처분익도 안 생기고 비용도 그냥 다운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한 분할입금이 있는 거야. 이월결손금. 채무 면제액을 받았어. 이월결손금 초과분이라는 거 우리 어디서 배웠잖아. 내가 채무 면제를 받는데 이월결손금 초과분. 이월결손금 10억밖에 없는데 채무 면제 받은 게 20억이야. 25억이야. 15억 그거 과세 이연할 수 있는 거 어디에 있었어? 법인세법에 있었지. 그게 원래 2005년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던 게 옮겨간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법인세법은 오로지 무슨 거래만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이연할 수 있어. 채무 면제액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출자 전환 시 발생한 채무 면제액만 법인세법으로 이관한 거야. 왜 법인세로 이관했냐면 그게 자본거래가 섞여 있어가지고. 조특법은 자본거래 아닌 순수한 채무 면제액 있죠?
이것도 2월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조특법에는 아직도. 그래서 출자 전환이 아닌 순수 채무 면제액 있죠? 그럼 내가 2월 과세 10억 있는데 채무 면제 30억 받았어. 20억 지금 빵꾸가 나잖아. 어떻게 한다? 여기 과세 특례 분할 입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해하시겠죠? 근데 법인세법은 더 대박인 거지. 자본거래 쪽으로 도망갔으니까 얘를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하는 거지. 이거는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이 아니라 분할 입금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금융채권자는 송금사임. 요게 대박 규정이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쪽 상대방이 과세 이혼네. 과세 이혼. 응? 그럼 저쪽 애들 채무자가 과세 이혼하면 채권자는 출자 전환으로 받는, 요건 이제 출자 전환도 되는 거야. 금융채권자. 이따 자세히 보이지만 출자 전환으로 받게 되는 채권이나 주식의 가액은 과세 이혼되면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지. 과세 이혼되지 않으면 시가로 가는 거고. 그럼 장부가액으로 간다는 얘기는 송금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채권자는 그 장부가액으로 가더라도 추가로 송금 인정 받게끔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이게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다 주주 입장에서 전체 망라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일단 큰 그림은 다 이래. 그러니까 말은 다 긴데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빚잔치에 세금은 없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른 빚잔치에 세금 물리지 않겠다 이거야. 영원히 아니면 지금은 언젠가는 과세하죠. 언젠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박 아이템들은 주는 애들이 업무 무관 비용을 안 보는 게 대박 아이템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6-1번.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 시험 문제는 요즘 어떻게 나와? 조문 제목 그대로 나온다고. 조문 제목. 조문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야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가서 제목의 느낌만 와도 몇 글자 적어. 우리가 조특법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25점 중에 25점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없어요. 물론 노리셔도 돼요. 느리셔도 되는데 가서 몇 글자라도 쓰는 게 내 소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도대체 뭐라도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6-1부터 6-4까지 중에서 이게 조문 제목이란 말이야. 조문 제목. 시험 문제는 조문 제목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제 조문 제목에서 키워드를 뽑아보는 거야. 키워드. 도대체 누가 과세 특례 이게 나오면 무조건 누가 받는지. 요건은 단순해. 거기 있는 거 그거. 요건을 어떻게 다 외워 이걸. 요건 한번 봐봐. 나만 그런가? 109페이지 그 적용 요건을 봐봐. 소련 말의 집합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이걸 용어 자체가 내가 알 수 있는 용어가 아니야 여러분들. 재무구조 개선계 그걸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귀에 못을 박았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쳐봐. 어휴 이걸 어떻게 알아. 저 뒤에 가서 적용 요건 봐봐. 아, 참 106페이지는 뭐 2021년까지 있어? 젠장.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뒤에 적용 요건 봐봐. 헐 108페이지. 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그 다음 109페이지. 아이고 욕밖에 안 나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지금. 적용 요건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엔 더 중요한 게 뭐야? 과세 특례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누가 받느냐 이거지. 상황이 뭐냐. 이것만 아셔도 5줄은 써. 5줄은.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뽑아보는 거야. 제목에서 메모리 펜을 어디다 대야 되는지. 자, 섣불리 대지 말고 최종 결정된 다음에 됩니다. 섣불리 대지 마. 그럼 6-1번. 자, 우리 앞에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야. 너는 여기서 뭘 뽑을래? 단어 한 단어만 뽑아. 한 단어만. 자산 매각. 일단 1번 아이템 자산 매각 왔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고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허준처럼 골라줄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자산 매각 나왔어. 여기선 자산 매각할 일이 없지. 여기도 자산 매각 양도가 있어서 큰 걱정이네. 아 여기도 없어. 그럼 1번과 3번 구분이 중요하겠네. 자 저쪽 그럼 3번 가봐. 3번. 3번은 도대체 어디에다 그러면 자산 양도도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꽁 찍어줘야 되겠어. 꽁. 어디에다가? 주주. 3번은 주주. 괜찮네. 주주. 자, 그럼 2번 가봐. 2번. 2번은 느낌 어디에 와? 2번은. 어디? 야, 이 정도는 진짜 초딩도 고르는 거 아니야. 2번은 인수 변제. 그렇죠? 4번이 제일 어려워. 4번. 4번은 지금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4번은. 사실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의 과세 등. 첫 번째는 자산 매각이 제일 조문 있고, 두 번째 인수 변제, 세 번째도 주주. 여기서만 뭐가 있어? 채무 면제액 있네. 성격은 다르지만 성격은 다 비슷하죠. 채무 면제. 그래서 야, 주소를 일단 제목에서 어느 걸 물어보는지는 알아둘까. 조문이 다 따로인데 지금 조문이. 그래서 거기 자산 매각, 인수 변제, 주주, 마지막 채무 면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는 거야. 나도 이런 식으로 수업하기 참 그렇습니다. 거시기 한데. 자, 부터 볼게요. 그래서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 차익 중 채무 면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 입금한다. 그래서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을 분할 입금하는 거야. 다 근데 분할 입금 해주는 건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저는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물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인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파는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 이름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니까 좀 그러긴 한데, 검색 안 하는 거 조건으로 얘기해 줄게. 검색 안 하는 걸로. 자, 부천 중동에 어느 도시가 있어. 부천 중동에 플레이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 그런 회사들이 지금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 회사에 땅을 팔겠다는 게 요즘에 이제 자구 계획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해. 거기 아파트 지면 얼마겠어. 지금 중국 애들이 사니 안 사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빚이 한 3천억인데 땅을 5천억에 팔아. 그리고 나 땅 산 거 1,000억이었어. 그럼 4천억 남은 거 아니야. 4천억 다 과세 이전 시켜줄 수는 없지. 빚 갚는 건 얼마야? 3천억이잖아. 이것도 빚 갚는 비율만 분할 입금해야 되겠지. 나머지는 번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중간에 과세 특례 공식 있지. 공식. 그래서 양도차익 마이너스 이월결손금 곱하기 양도가액 중에서 채무상환이. 왜 항상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냐면 그게 맞아. 그게.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야. 이게 오르니까. 느낌이 안 오나?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많아. 서울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제조업을 해. 많이 버팁니다. 계속. 버티지만 계속 적자가 나. 그러면서도 사장님은 한마디 해요. 괜찮아. 이번에 건물값 많이 올랐다. 참자. 그죠? 빚도 또 내는 거야. 왜 건물값이 올랐으니까 사업에서 손실을 봐도 빚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죠? 그런 회사들 사업해서 손실 봤지만 재무제표 부채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월결손금 다 때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월결손금이 지금 쌓여 있잖아. 그거만큼은 빼준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인들은 당연히 이월결손금 까져니까 요만큼 까지고 분할 입금 되는 거니까. 결국 과세되는 게 이월결손금 까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결손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이월결손금 깔 수 없으면 못 가겠지. 법인들만 까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종로에 가면 무슨 빌딩이 있다고. 1층에 굴삭기 있는 빌딩 있잖아. 거기 재무제표 내가 가서 봤더니 부채가 어마어마해. 그 부채는 딱 하나야. 굴삭기 사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낸 거야. 굴삭기 사업하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했더라고. 이월결손금이 엄청 까여 있어. 부채 엄청 낸 거야. 엄청. 그렇잖아. 그 건물 그 매각해도 남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 왜 건물값은 올라갔겠지. 그 사이에도. 그렇지만 빚도 계속 올랐어. 빚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
무슨 부동산 임대업회사가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아. 그건 진짜 신기한 일이야.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거기도 월세 처음에 월세를 원하지 않아. 그냥 전세를 해달라고. 빚 좀 빨리 갚고 싶다고 오히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거기 보면 그래서 분할 입금하고요. 요건. 자, 두 가지로 압축합시다. 두 가지. 이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 3개월 이내 채무 상환. 됐지 뭐 이 정도면. 그 앞에 말들은 몇 번 읽어보면은 동그라미만 쳐볼까? 승인.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원래 승인받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채무 상환이 약정된 거죠. 이제 읽어보면 되지. 적는 거 두 개만 적어. 재무구조 개선 계획. 그리고 3개월 이내 채무 상환. 요 정도면 대충 얼버무려. 저 과세특례 분할 입금. 근데 잘 모르겠어. 4년 거치 3년 다 그냥 써. 그냥 굳이 쓰고 싶으면 4년 거치 3년이야. 분할 입금은. 사후관리 이걸 어떻게 외워? 배신 때리면 그쵸? 배신 때리면 다 사후관리지. 배신이 뭐야? 안 갚으면 돈 생겼는데 안 갚아. 채무상환 안 해. 죽어야지.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해서.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지. 봐줬으면. 부채가 또 증가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기준 부채 비율보다 증가하겠다. 이게 뭐냐면 판돈으로 이러는 거야. 얘들이. 판돈을 일단 갚아. 그 또 빚을 내면 그 돈은 판돈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기준 부채 비율보다 증가하면 안 된다. 내가 일단 판돈으로 갚아. 그 다음에 또 빚을 내. 판돈으로 갚고 나면 부채 비율이 이제 새로 설정될 거 아니야. 그 비율보다 올라가면 또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얘가 뭐야? 그 판돈을 현금화 시켰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 갖고 다시 빚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 부채 비율보다 증가하면 안 돼. 결국 상환 후 재차입은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폐업, 해산 안 되는 거죠.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한 거였는데. 안 그러면 청산 시켰어야지. 처음부터 그냥 저 자빠질게요.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근데 진짜 얘가 폐업 해산이 아니라 진짜 자빠진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 밑에 보니까 파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외울 수는 없고요. 그럼 사업 재편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이 관련된 조세특례 제도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전부 다 차용한 거야. 근데 기업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부실 기업을 위한 제도야. 전부 다. 돈 갚기 위한 제도인데 사업 재편 계획 있잖아.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 거냐면 야 니네 사업이 너무 많아. 좀 정리해. 이런 거야. 이런 거.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그래. 지금 부실 기업까지는 안 왔는데 야 니네 사업 좀 조정해. 새로운 사업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팔아.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원샷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가보시면 둘을 비교한 표가 있죠. 다 똑같아. 사후적이냐 사전적이냐 똑같고 특례 대상도 똑같아. 그리고 사후관리도 똑같아. 근데 사후관리에서 사업 재편 계획은 뭐야? 사업 재편을 어떤 사업으로 재편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승인 취소가 돼. 그럼 사후관리에 있는 거고요. 폐업 등 예외 규정 있죠? 그것도 조금 더 넓어.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주 1을 읽어보시면 이하 과세특례 규정에서도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재편 계획의 차이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다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인수 변제 있죠? 인수 변제만 하고 좀 시간이 애매하네.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 좀 한 15분만 버텨보자. 눈이 많이 풀렸어. 인수 변제. 대신 갚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인수는 채무가 완전히 꺼지는 거 아니라 채무자 변경에 불과해. 변제는 진짜 갚아주는 거야. 변제는 다 진짜 갚아주는 거야. 채무자 변경. 자, 어쨌든 우리 회사 입장에선 인수가 되든 채무 인수가 되든 변제가 되든 채무자 입장에선 채무 면제액이 발생하는 건 동일합니다. 재산자가 갚아줄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거기 보면 의 보시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 주주가 자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법인 주주. 개인 주주는 안 돼. 법인 주주. 법인 주주가 채무를 인수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액을 송금 산입하고 원래 업무 무관 비용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 산입하고 채무 감소한 법인은
분할 입금 산입한다. 그죠? 분할하여 입금 산입한다. 이는 모 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 기업에게 원활하게, 자 동그라미 양도 그리고 청산. 이제 부실 기업이니까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리를 하래.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이 이걸 진짜 잘하는 애들한테 넘기는 방법이지. 우리가 부실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업은 있지만 이게 사양산업이면 모르겠어. 사양산업이면 청산하는 게 좋겠지. 지금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 근데 이 사업 자체는 핫해.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망해. 그 얘기는 딱 하나죠. 우리만 장사를 못하는 거죠. 다른 애들은 다 잘 되는데. 그렇죠? 좀 가슴이 아프네. 어쨌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애한테 넘기라는 거지. 근데 넘길 때 애들이 빚 많은 회사를 누가 사? 그러니까 빚 정리하고 넘기라. 그래서 양도하거나 청산할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이쪽에서. 인수변제는 깨끗한 클린 컴퍼니를 만들고 양도하는 거야. 옆에 써. 기억이 나겠지. 그럼 클린 컴퍼니. 클린 컴퍼니. 또 설마 이 클린을 뭐 안 씻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채무가 많은 기업을 채무가 없는 클린 컴퍼니로 만들고 넘긴다는 거야. 클린 컴퍼니. 저 클린 컴퍼니. 요 정도는 알겠죠. 요 정도는. 어저께 뭐더라? 우리 아들이 컴퍼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네. 영어로 너 회사가 뭔지 알을 때 컴퍼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살짜리가 별걸 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거 얘기하다가 나랑 대화하다가 그 유상증자 얘기하다가 10살짜리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혼자 얘기합니다. 저는 혼자 유상증자가 뭐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너 회사가 뭔지 알아? 컴퍼니. 좋아 이러면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없어요. 적용 요건.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조기 교육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채무를 인수 변제하고요. 인수 변제는 단독 공동화 하나의 계약에 자, 고기만 중요한 일시의 인수 변제. 찔끔찔끔 갚는 게 아니야. 완샷에. 동그라미 2번은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나중에 양도. 연도는 필요 없고요.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아니면 청산 계획서 제출하고 청사를 종결해야 된다. 연도가 중요해서 들어간 거 전혀 아니고요. 연도를 못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연도를 하나도 안 중요해. 특수관계 이해자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거나 회사를 판다는 얘기죠. 아니면 청산시키라는 거지. 클린 컴퍼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오른쪽에 과세특례 있죠. 과세특례. 자, 과세특례 첫 번째 법인 주주는요. 전액 송금 인정해주고 감수한 법인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입금 분할하여 입금 산입하는 거죠. 분할 입금 산입. 그러면 이 목표가 뭐냐면 클린 컴퍼니야. 클린 컴퍼니. 인수 변제해주고 다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근데 살려는 애들이 또 걱정이 많아.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한 이유가 이상한 이유들이 많아. 부실 기업이 됐잖아. 그럼 얘들이 나중에 세무조사 받아서 훅 가는 경우가 있어. 횡령금 이런 거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이 회사 망한 이유가. 그러면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사유출이 있네. 회사 경영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일치하네. 그리고 갑자기 뭐래요? 상여처분을 때리죠. 그럼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오면은 이 회사는 뭐 해야 돼? 원천징수세액 다 내야 되잖아.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원천징수 의무 면제 조항을 둔 거야. 나중에 걸리더라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지금 다 까야 돼. 클린 컴퍼니는 나중도 다 필요 없어. 일단 지금 다 까. 그래서 회계법인이 듀딜리전스래. 실사를 해. 실사. 그래서 다 까. 없는 거. 싹 다 까. 이해하셨어요? 실사 과정에서 아니 횡령금을 얘네 회계 처리 다 해놨어. 어디에다? 그냥 매출채권에다 묻어놨던가 어디다 묻어놔. 그럼 회계사들이 가가지고 요거 재무구조 개선 계획 따라 가잖아. 그럼 재무제표 쫙 자산을 놔요. 그죠? 그리고 부채는 보지도 않아. 부채 어차피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있고 은행 연합회 보면은 이제 자료 요청하면 금융기관 부채는 다 떠 어차피 한 방이고 자산은 보자마자 여러분들 손상 알죠? 손상을 있는 힘껏 치는 거야. 매출채권 쫙 받을 수 있나요? 물어봐. 거래처 조에서 띄워 준대. 그래도 안 잡아. 그래도 손상 잡으려고 그래. 그 거래처 재무상태표 가져오세요. 근데 저는 돈 못 갚겠네. 까. 그냥 있는 힘껏 까. 재고 공장 갑니다. 이거 몇 달 동안 안 팔렸어요. 한 3개월째 안 팔렸어요. 다 까! 이런 거죠. 그냥 까, 신나게 까. 그래서 자산이 한 500억 있는 회사가
진짜 다이어트 엄청 심하게 한 100억으로 줄어들어. 400억 빵꾸 나지. 400억의 원인이 나중에 뭔지 밝혀줘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여기서 까고 나면은 다 원천징수 의무 면제돼.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월결손금으로 확인될 수도 있어. 이 이월결손금이 여러분 법인세법에서 배우는 우리 이월결손금 종류가 두 개 있잖아. 과세표준 신고하면서 생기는 이월결손금 있고 회계법인 실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월결손금. 채무, 보전 등에 사용할 때 그때는 추가로 생기기도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요. 자, 증여의제 적용 배제 조항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 규정이 있지. 자, 봐봐요. 즉 지금 이 회사 되게 안 좋은 회사잖아. 안 좋은 회사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지금 내국법인 주주가 갚아주죠. 그러면 지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이 법인의 주주 구성을 보니까 이런 거야. A법인 있고 초과 상태 법인, 초과법인. 그 여기 대주주가 있는 거지. 대주주. 대주주가 여기 갑이 있어. 그렇죠? 여기 을은 갑의 아버지야. 아버지 회사가 이 돈 대신 갚아준 거야. 그럼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이 대주주 갑 있죠, 갑. 갑 증여 의제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정 법인.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특정 법인과의 거래할 때도 상속증여세법 45조에 5가 보면 딱 돼 있어. 50% 이상 주식 지분을 가진 애들만 증여 의제 걸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조문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서는 갑은 안 봐주거든. 조특법에서도 갑은 안 봐줘. 얘 책임지라는 거야, 니네 대주주들. 근데 개인의 증여세는 돈, 개인 재산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을병정을 지금 봐주는 게 조특법에 있어. 즉 여기 지분의 마이너리티 한 10% 20% 가진 을병정 있잖아. 얘네들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여세 과세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아, 선생님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굳이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속증여세법 자체가 뭐야? 지금 완전포괄주의잖아. 그렇죠? 그래서 완전포괄주의 조항에 따라 과세될 염려가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니들 다 걱정하지 마. 얘만 우리가 과세할게. 이렇게 두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니들은 나머지 주주들은 걱정하지 마. 개인 주주들. 오로지 얘만 내가 과세할게. 이렇게 법조문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나머지 주주들은 과세 못해. 왜냐면 우리 45조의 5에서 특정법인과 거래 과세 유형을 딱 정해놨잖아. 대주주만 과세하기로. 지배주주 50% 이상. 그러면 완전 포괄주의 조항으로 과세 못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채무가 인수 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채무를 인수 변제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지. 결국 특수관계인은 원래 45조의 5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대로 그냥 과세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과세 안 하겠다. 그래서 화살표에 보시면 완전 포괄주의 조항의 증여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거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또한 증여 의제는 적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요거 이해하신 분은 이제 상속증여세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야. 굉장히 완전 포괄주의 조항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고.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 조항이라는 건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 예시 규정, 의제 규정이 있으면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게 완전 포괄주의 조항의 해석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후관리 있죠? 역시 마찬가지. 빚 갚아줬는데 또 빚이 증가해. 그 얘기는 뭐야? 아버지가 술값 갚아줬는데 또 술 먹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갚아준 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기준부채 비율, 폐업해서는 똑같아. 주식 전부 양도하지 못하거나 청산하지 못해도 오히려 3번이 재밌는 거지. 클린 컴퍼니에서 팔라고 그랬는데 클린만 시켜놓은 거죠. 팔진 않고 이걸 어떻게 팔어 이런 거지. 클린 컴퍼니 때문에 지금 봐준 건데. 사업 재편 계획은 기업 재무구조 계산과 딱 하나 차 있어. 얘네들 다 해줘도 돼. 근데 얘네들 사업 재편 계획은 선제적 구조 조정이지 앞으로 살아보겠다는 건데 여길 청산하면 되겠어? 그건 안 되겠지. 그래서 거기 청산 방식만 인정되지 않는다. 자, 6-3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끝내기가 애매해서 그래. 주주든 자산 양도에 대한 범세 특례. 세 번째인 거지. 그래서 주주가 자산을 양도해서 현금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자산을 그냥 던져줄 수 있지. 그걸 네가 양도해라 할 수도 있고.
자, 가보면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산을 수중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자산을 수중한 법인은 그 자산 수중 이익을 분할 입금합니다. 증여한 법인은요. 자산 그 자체로 증여했으면 장부가액을 전액 송금 인정해 준 거야. 자,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금액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개인 주주는 양도세 그냥 100% 감면해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법인 주주는 뭐 해라. 지금 처분 이익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어마무시한 제도지. 자, 적용 요건을 보면요. 동그라미 1 옆에 자산 쓰고 동그라미 2 옆에 금전 써.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자산을 양도할 때, 두 번째 금전을 줄 때 금전.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의 증여 또는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증여는 단독, 공동의 하나의 계약에서 일시 증여하는 것에 한한다. 단, 거기 나와있죠. 판례가 있는 거지.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일환이 아니다. 너 원래 처음부터 빚 낼 때 그 상황이지 않았냐. 왜 이제 이 법원 판결을 보면 만약에 이걸 인정하면 우리 법인세법에서 구상채권에 대해서 대손금, 송금 부인하는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구상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 대손금, 채무보증으로 생긴 그게 무너질 수 있다. 자, 금전 보면 금전을 증여받으면 3개월 이내 채무 상환해야 된다. 똑같은 거죠. 뭐. 과세특례 나눠져 있네. 재무구조 개선법인. 자산 수준 이익 받는 애들이죠. 분할 입금하면 되지. 얘들은 돈이 생겼으니까. 손해본 애들은 세금 안 나게 하고 이득 본 애들은 분할 입금하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지. 손해본 법인 주주는 전액 손금. 그렇죠? 개인 주주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제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이걸 과세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무시 내 돈 진짜 꼬라박는데 거기 세금까지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딜이 안 되겠지. 당신 대신 갚어.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금융기관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 깔려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또 우리 공적자금 또 들어갈 거 아니야. 지겹지 지겨워. 자, 사후관리 그냥 보시면 3년 이내 또 역시 부채 비율 증가하면 안 돼. 그래서 빚 다시 증가하면 안 돼. 계속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하겠죠. 사업 재편 계획 그냥 보시면 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 과세 특례. 자, 요거는 이 채권자가 반드시 금융채권자인 경우만 돼. 그래서 옆에 제목 옆에 금융채권자 쓰시고요. 이 제도가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 출자전환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일반 채무 면제이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이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채무 면제이익은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도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출자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 면제액도 다 포함하는 거야. 6-4는 everything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의의를 보시면 오로지 금융채권자야.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등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2월 결손금은 원래 채무 면제액이 있으면 그거랑 상기할 수 있잖아. 그거 초과분이 문제가 되죠. 그 부분을 입금에 원래 산입하는 거죠. 법인세법은 우리 원래 출자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 면제액만 향후 발생할 결손금과 상기할 것을 조건으로 과세 이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은 거기에 조금 더 한 걸음 다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요건 적용 요건 먼저 볼게요.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거의 밑줄 그어봐요. 금융기관과 해야 되는 거야. 금융기관. 채무 면제받는 거야. 4개. 근데 이거 법인세법에서도 봤어. 출자 전환할 때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출자 전환과 마찬가지야. 출자 전환 시에 뭐 했어? 채무 면제 이익을 과세 이연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채무 면제 이익이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랑 똑같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회생 계획 인가.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 기업 개선 계획 이행. 동그라미 3은 마지막 진짜 이런 것까지. 금융위원회의 적기 시정 조치. 요 정도. 개인적인 생각은 교수님이
세법학 2부가 좀 많이 쉽다라고 그냥 느끼면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어 진짜로 적용 요건. 왜냐면 이거는 법인세법도 하고 여러 군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못 외우고요. 진짜 내가 이런 거 외우라고 얘기한 적 처음 들어봤지. 이런 이상한 얄딱구리한 거를. 그치? 내 진짜 내 이런 거 얘기 안 해 원래. 그냥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 없어요. 교수님도 큰 기대 없어. 세법의 구조 논리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게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알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있어. 그래서 치시고요. 이 옛날에 기출문제 된 적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좀 기억하셔요. 과세 특례 채무자인 법인 그래서 입금 불산입하는 거지. 대신에 우리 출자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 면제액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하는 거잖아요. 얘는 역시 4년 거치 3년 분할입금. 4년 거치 3년 분할입금을 길게 쓰고 싶으신 분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어떨까요? 그 해와 그 다음 3년 또 3년인 거지. 양도 차익이 발생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채무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년도 기간 동안 입금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과세년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을 입금 산입한다. 균분이라는 게 뭐야? 똑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3년 거치 3년 분할 균등 입금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지. 균등에 분할 입금할 때 3년 동안 균등 입금한다. 이 정도 쓰시면 되지. 어떻게 그거를 똑같이 씁니까? 내가 만약에 내 진짜 뭐 교수는 아니지만 교수라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걸 진짜 똑같이 쓴 애가 있으면 우린 소름 돋아. 위험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위험한 애다. 정상적인 애가 아니다. 사고 친다. 이를 위해서는 합격을 안 시키는 게 얘를 도와주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인간 복사에 우리 별로 안 좋아. 인간 복사에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노력은 정말 많이 하죠. 하지만 인간 복사가 되는 순간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일을. 그렇죠? 복사집에서 일하든지 어쨌든 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렇지만 노력은 진짜 최고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이게 전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문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띵띵. 자, 금융채권자가 중요한 거지. 별표. 금융채권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은 원래 출자 전환도 여기서 다 포함되는 거야. 과세 이연이 되면 그리고 과세 이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세 이연이 되면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고 과세 이연이 안 되면 시가로 가는 거잖아. 시가로. 근데 과세 이연돼서 장부가액으로 가더라도 금융채권자는 송금 산입해 줄 수 있다는 거야. 특별한 규정. 그래서 보시면 채무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다 되는 게 아니라 금융채권자만 그래요. 이 경우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채무 면제하는 경우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채무자의 채무 면제액을 과세에 이연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원래 승계해서 송금 처리가 못 되는 거죠. 그렇지만 조특법에 따라서 송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례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 사후관리 나와 있고 뭐 해산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겠지. 사업재편계획 똑같아. 6-5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마지막에 요거 보시면 되겠지. 자산 매각, 채무의 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양도 채무 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이제 지방이전 가겠습니다. 지방이전. 지방이전 하면 6시 전에는 끝나야죠. 왜냐면 저도 오늘 법인세 신고 아직 10몇 개 남아 있어요. 저도 이거 이제 촬영하지 마세요. 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공언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131페이지잖아요. 자, 과감하게 오늘은 127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용농지 1시간 걸려. 작용농지. 자,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하면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할게요. 지방이전이라. 그래서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